네, 오늘 또 갑작스러운 코스닥의 하락 반전으로 인해서 지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정말 하루하루 바뀌는 그 사이 속에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보입니다. 왜 오늘 시장이 밀리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이건희 부장,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또 매일동세 TV에서 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간밤 미국의 CPI 발표가 나오는 걸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막 엄청난 수치는 아니지만 좀 그것이 실망스러웠던 걸까? 왜 오늘 우리 증시가 밀린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사실 연준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이제 줄이긴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물가 부담이 사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생각보다 크게 좀 잡지 못하는 현황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11월이나 12월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도 결국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대한 물가도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물가를 급하게 빠르게 지금 올리다 보니까 물론 주거비나 이런 부분으로는 물가를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전쟁에 대한 이슈, 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관련 이슈가 또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 중동에 대한 유가에 대한 추후 상방에 대한 부분이 좀 열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가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이런 물가 잡기의 그런 바이든 정책이 생각보다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있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가가 계속 걸림돌이 되는군요. 그래서 유가가 또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을 테고, 그러면 연준 위원들의 추후 스탠스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 속에 오늘장이 하락하고 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오늘 먼저 시장부터 점검해 볼게요. 봐야 할 주제 이겁니다.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탑3로 저희가 오늘은 종목명 대신 전략을 세워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이건희 부장은 박스권 장세를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실적 호조 중심으로 대응해야 된다. 마지막 반도체 골라주셨고, 이화진 과장님은 조금 더 섹터 위주로 이야기했어요. 반도체, 원전, 중국 단체 관광 관련주. 먼저 이건희 부장님. 네. 박스권 장세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하단도 지지를 받고 상단도 닫혀 있는 그런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올라가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경제 여건상 뭐 매크로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내 수출이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이 올라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대감만으로 이제 2,500, 600 이렇게 뚫고 가기에는 2,600까지 가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미국의 이제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서 사실은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을 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계속 뭐 거의 매도가 일색이죠. 지금 5조 이상 뭐 최근에만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어디선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물 옵션 쪽인데, 결국엔 그쪽 포지션들을 보면 당분간 한 2,400 한 10포인트, 20포인트에서 뭐 2,510 뭐 이렇게 이 정도 사이 구간을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상황을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현물, 선물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뭐 코스피, 코스닥 다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이게 그렇다고 또 밑으로 빼기도 애매한 시장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자동차 업종도 3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일부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회복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실적이 견조한 모습,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를 빼기도 힘들고 올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큰 틀로 보시면 한 2,400에서 2,500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2,500이 되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고 2,400이 되면 좀 담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이트님이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주가는 희망을 가지만 여지없이 희망을 짓밟아 버리고 절망에 울고 있으면 반등해서 희망을 주고 있다. 요게 다시 말해서 박스권 장세잖아요. 네. 무언가
더 무너지진 않기에 우리가 여기서 주식을 멈추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전략 매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또 다시 손실을 보게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고 종목 압축이 필요하다. 근데 두 분의 선택에 공통된 게 반도체였어요. 오늘 뭐 HPSP도 그렇고 테크인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은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던데 반도체 너무 증권가에서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볼멘 소리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오늘은 뭐 HBM 관련 이제 뭐 ETF 출시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지만은 저는 지금 분위기는 삼성전자 콘콜하기 이전까지는 SK 하이닉스 위주에 대한 흐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외국인이나 기관 쪽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4분기 때 엔비디아의 물량들이 오더 물량이 나왔던 부분이 지금 수급적인 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 이번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 의 콘콜이 대략 10월 한 말쯤에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2, 3주 사이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전략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콘콜에서도 그동안 HBM 이슈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 결국에는 빠른 시간에 증설이나 이 수율 개선을 위한 캐펙스 투자를 좀 강한 오저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외국인 수급은 조금 뒤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HBM에 대한 향후 성장 MS를 결국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가져갈지에 대한 예측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향의 소구장단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오늘 요테크닉스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빠르게 좀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여기는 삼성전자 향에 대한 이 장비 업체들이 10월 말부터 11월 이어지는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흐름이 아마 지금 3분기 때 가장 기대되고 있는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락장에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HBM 관련 ETF가 나온 것, 또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HPSP가 오르는 것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궁금한 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처럼 반도체가 정말 좋아서 증권가에서 반도체를 미는 건지 아니면은 증권가에서 반도체에 대한 호평이 많이 나와서 반도체 주가 움직이는 건지 어떤 거예요? 둘 다겠죠. 예. 그럼 이렇게 순환되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네. 이제 반도체를 증권가에서 미는 게 아니라 민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아니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보면 생각보다 무겁고 그다음에 안정적이면서도 또 이제 사실은 장비주들 보면 급등했다가 또 급락도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도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왜 주가는 저렇게 가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럴 텐데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그 AI 산업의 발전에 따른 뭐 HBM 수요의 확대 그나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이제 잡히면서 SK 하이닉스는 주가를 버티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흑자를 냈지만 이제 물론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좋았지만 조금 더 미뤄질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출렁했던 거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더 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안 빠지고 있는 거죠. 시장이 안 좋아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건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들 큰 자금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반도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향으로 납품한 이제 한미 반도체 최근에 지난달만 해도 한 거의 천억 가까이 이제 수주를 받았는데 작은 종목 중에는 DIT라고 한 160억도 받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지금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게 레이저 어닐링 장비인데 관련해서 그러면 이건 SK 향이고 그럼 삼성 향으로 뭐 이오테크닉스가 또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화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ETF가 또 이제 새로 상장하는 게 이제 허가가 됐죠. 근데 그 안에 보면 투자 비중으로 보면 삼성전자 25%, 하이닉스 25%, 한미반도체 25%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그거 이슈 하나로도 사실은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렇네요. 레벨이 다른 회사가 레벨을 같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수급이 따라올 수 있는 이제 추가적으로 예전에 이제 2차 전지 ETF 생각해 보시면 한 군데서 나오면 잘 팔리면 또 다른 데서 또 만듭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런 수급 이슈도 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증권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국면에 있는 거는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말을 좀 많이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미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물론 증권가에서 많이 거론돼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지금 기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쪽에서의 좀 호평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시장 대응 전략을 세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실적 기대주로 압축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대형주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보시죠. 네, 두 분의 선택. 이건희 부장님은 SK하이닉스와 기아, 한미반도체를 골라주셨고요. 이화진 과장은 S-오일, 아모레퍼시픽, HK 이노엔 선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다 설명이 됐을 것 같고 이화진 과장님의 이 세 가지는 네. S-오일, 최근에 유가 상승? 혹은 또 앞서 또 중국 수혜주에서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꼽으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S-오일은 뭐 이미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때 유가가 $70에서 거의 $90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본격적으로 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S-오일이 최대 주주가 63%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람코입니다. 아람코에서 원유를 수입을 해서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가는데 뭐 국내에서 뭐 할 수는 따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수출로 가고 있습니다. 50% 이상은 해외로 이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워낙 이제 향후에 석유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제 마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에서 한 5개 업체밖에 없는데 그게 S-오일이 이제 그만큼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해외 수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2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이번에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동안 조금은 부진했던 이유는 이게 향후에 이게 유가 상승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분기에만 실적이 좋아질 거냐, 4분기까지 이어질 거냐 여부가 좀 중요한 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YOY 기준으로는 워낙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해서는 부진할지 모르지만은 MOM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싶어서 이제 종료주주 중에서는 S-오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의외네요. 2분기 때부터 실적이 변화가 생겼던 게 북미 쪽입니다. 실제로 북미 쪽에서 MS 20% 이상이 올라간 게 국내 화장품이 최초로 지금 나왔었고 물론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그중에서 비중이 여기서 이제 큰 폭으로 실제로 2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북미 시장이 거의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3분기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중국 쪽 특히 설화수에 대한 재고 조정이 3분기에 인식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중국 단체 관광객 재개로 인해 가지고 특히 국내 매출에 대한 이제 회복세와 그리고 미국 성장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오늘은 근데 또 코스닥 시장 안에서 그 제가 알기로는 타임 포트폴리오 바이오 ETF인가 거기서 이제 뭐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괜찮은 건지 HK 이노엔을 꼽아주셔서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때부터 중국 러신 제약사 이게 2년 전에 기술 이전을 했었고 올해 3월에 중국에서 건강보험 등재가 되면서 이게 KK에 대한 용요소 실드염 치료제를 이번 3분기 때부터 로열티를 이제 인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가격대가 왜 부담스러울 수 있냐면은 7월 달부터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가격대가 올라왔었는데 이게 결국 42,000원대가 이제 오버헤드 물량들 특히 FI 이 물량들이 대부분 블락딜 했던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500 물량도 이제 2%밖에 지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해소하게 되면은 HK노의 KK이 이제 중국 쪽 로열티 들어오고 이제 북미 쪽은 임상 3상이 끝나고 내년 3반기 때부터 풍모허가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북미와 중국 쪽 시장이 둘이 합쳐서 그의 시장 규모가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여기서 성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디션 숙취 해소제가 이번에 대형 이제 면세점 3개 회사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결국 중국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이런 숙취 해소제를 대량으로 살 가능성, 추후에 중국 진출했을 때 그런 브랜드 마케팅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HK노에는 2년 전부터 계속 실적은 꾸준하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500 물량들이 눌러졌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눌러왔던 부분이 이제는 다 해소되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시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는 중국 로열티가 얼마만큼 찍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 이노엔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건희 부장님의 선택인 SK하이닉스와 기아 들어보고 싶은데 앞서 그
코스피라든가 우리 시장이 박스권 장세 보일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거의 차트가 유사한 게 지금 SK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 네. SK하이닉스도 가장 탑픽으로 주셨는데 이 종목도 쭉 들고 가는 것보다는 뭐 10만 원, 11만 원에서 사고 12만 원 좀 후반에서 팔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대응하실 거예요?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대응하기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요? 예. 그렇게 뭐 사실 보면 저는 12만 5천 원 뚫으면 이제 오늘 12만 5천 원 뚫고 있는데 네. 전고점이 12만 9천 원입니다. 9천 원인데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뭐냐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적자 폭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돼서 이제 DDR5의 판매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HBM의 투자 확대 이런 거에 대한 수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른 지수를 만약에 누른다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아마 안 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오히려 이제 대형주 단에는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가지고 지수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굳이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제 매크로 지표 이슈로 뭐 12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제가 받은 목표가가 무려 15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 15만 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보면 적자를 탈피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거라고 보면 지금은 한 신고가를 한번 낼 가능성도 높다. 뭐 예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70만 원대에서 100만 원 가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네. 사실은 그때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그 다음 해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사실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서 또 하나 이제 HBM의 확대까지 같이 보면 DDR5도 삼성전자보다 좀 잘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하이닉스는 그래서 그 새로운 흐름을 좀 한번 보여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만 원, 순저가 11만 원이고요. 시간 관계상 S-ON의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 8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7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91%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49% 하락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클로징 배 플러스 장 마감 지금 시작합니다. 네, 10월 13일 금요일 우리 증시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간밤 나스닥의 하락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 그리고 확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장의 투심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우리 증시의 경우에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린 상태로 장을 마쳤는데 그 안에서의 개별적인 요인들과 특징주들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김예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10월 13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국내 양시장은 결국 하락하며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수급이 들어왔던 기관들까지 물량을 빼내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1% 가깝게 빠졌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95% 하락하며 2,45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5%대 하락했습니다. 82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뚜렷한 섹터나 업종보다는 테마나 개별 종목의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유가와 천연가스 관련한 기업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이 석유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더 커졌습니다. 석유 관련주가 이번 주 내내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2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한국석유 역시도 14%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앙 에너비스도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보이다 어제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2%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소식에 SH에너지화학 역시도 장중에 7%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LS그룹주들인데요. 어제 LS전선 아시아가 베트남 해저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에 LS그룹주들도 움직였습니다. LS네트워크스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LS전선 아시아도 23% 강세, LS마린솔루션도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선제입니다.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오늘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 역시나 3% 가까운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곡물 관련 기업이 장 초반부터 장 끝까지 강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시설을 공세했다는 소식에 우리 시장에서도 곡물 기업들이 움직였는데요. 미래생명자원이 20%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고 K바이오, 팜스토리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입니다. 이번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까지 하락폭을 늘려갔는데요. 에코프로 4.5%대 하락 마감했고 에코프로 BM은 3%대, 에코프로 HN도 하락폭을 늘려가며 3.7%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우리 시장 오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 흐름은 어떨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계속 이어가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600억 원 넘는 매도를, 기관은 2,800억 원 넘는 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매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1,100여 개가 넘는 종목의 약세가 나타났고요. 오늘 시장의 이 하락을 좀 분석해 보자면 어제 그저께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했을 때 나오셨던 그 전문가분들이 다들 기술적인 반등이다. 아직 추세를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오늘의 하락은 기술적인 반락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실적이 잘 나와도 모자랄 판에 네. 물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종양학회 뭐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특히 유황양과 특히 오스코텍이 시장을 이끌어 왔었고 개별적인 이슈 알테오젠을 통해서 바이오 시장이 조금 끌어왔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썰은 뉴스가 나왔었고 심지어 오늘은 엔터사 관련해서 또 시세 조정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특사경에서 SF 관련 시세 조정으로 카카오 구성 영장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사실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섹터들이 사실 2분기, 1분기 때보다 사실 3분기보다 그렇게 좋은 좀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업황 자체가 회복되는 상황이 조금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닥 자체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이끌어 가줘야 그 달에 대한 뭐 특히 뭐 바스켓 매매나 이런 펀드에 대한 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가 있을 만한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최근에 뭐 잠정 실적 발표 나왔던 애들이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 코스닥 업체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주말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 지금 전쟁까지 이뤄지고 있잖아요. 이 투시 미축이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까? 이건희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지금 시장은 네.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은 이제 지금 지난주에 아마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는 좀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목요일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죠. 이제 그때까지는 1,400대 초반까지 뺐던 주식을 올리면서 또 이제 콜옵션으로 또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사실은 새로 판을 짜야 되죠. 지금 옵션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서 올리기보다는 좀 떨어뜨릴 국면을 찾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가 좀 빠졌기 때문에 아래로 좀 하면서 외국인들은 박스권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선물 옵션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현물도 사실은 좀 많이 팔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현물에서 그닥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 근데 이게 누적해서 보니까 사실은 7월 1일 이후로 거의 5조 5천억을 팔았고요. 6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6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근데 그러면 기관들은 사줬냐? 기관들도 계속 팔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돈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여전히 지수 플레이를 하면서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주식시장이 좀 재미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좀 낙폭이 큰 종목으로 한원시스템과 HL만도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한원시스템은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비용 문제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실적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락했고 HL만도는 뭐 4분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대신증권에서 이야기했는데 목표가를 하향 조정해서 그런가 오늘 또 같이 밀렸고요. 이 두 종목에 좀 무언가 우리가 대피해야 되는 혹은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 신호가 포착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사실은 하향 리포트를 잘 안 쓰죠 국내에서는. 네. 예, 뭐 중립 에코프로, 이야기하죠. 그쵸, 에코프로 BM 관련돼서 얘기했다가 앞에서 시위하시고 막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쓴 애널리스트들이 쓴 거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지금 한원시스템은 사실은 2분기에 1,400억 이상 벌던 회사가 지금 77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비용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사실 더 빠지겠죠. 지금 한원시스템은 대주주가 사실은 지금 펀드입니다. 펀드.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매각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이익을 최대한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보면 좀 처리 안 했던 비용들을 한꺼번에 좀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그걸 포착한 걸로 보이고요. 네.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고 굉장히 막 흥분하시면서 파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다 쓰는 사람들 자세히 이름 보시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예, 한국 사람이 외국계 들어가서 영어로 맞아요. 쓴 거죠, 그냥.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뭐 그닥 그렇게 여기서 못 쓰니까 외국계 증권사 가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얘기한 거를 좀 그대로 좀 믿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250만 주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한원시스템은. HL만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차 업황 전반에 대한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뭐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수급이 좀 많이 팔았죠.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 매도를 하면서 좀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더 급락을 하는 경향들이 나오고 있고 만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41,000원대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였는데 네. 이게 나오면서 사실 이게 무너져 버렸죠. 그럼 기술적으로 무너지면서 사실 더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에서 지적하는 면들은 뭐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는 것도 꼭 투자자분들, 특히 보유자분들이라면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의 실적이 곧 발표가 될 텐데 이번 에코프로 실적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주안점은 어떤 것일지 이번에 보면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390억 원인데 시장에선 그보다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어떤 걸 위주로 봐야 될까요? 그거에 앞서 작년 실적 발표했던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컨센보다 못 나올 거라고 우려가 했었는데 일단은 그 두 회사들은 선방을 했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수요가 시장 자체가 안 좋은데 생각보다 선방을 했던 이유가 프리미엄 단 제품이 팔렸던 것처럼 결국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상반기 때 이후에 그 리튬 가격이 계속 빠져왔었기 때문에 그 양극재 판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선방을 했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어제 이제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행보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 콩콜에서 나왔던 얘기가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고객사가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이 모멘텀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많은 물량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오늘은 반등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결국 다음 주 시장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다음 주 방향에 따라서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 반등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도세로 일관을 할지에 대한 여부도 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테마주로 본다면 곡물주가 눈에 띄었어요. 미래생명자원이 20%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그와 함께 뭐 뉴트리도 올랐고
고려산업은 12.37% 급등, 한일사료는 8.75%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창고 공습 소식 때문이었는데 이 곡물주에 대한 투자, 뭐 테마성 투자 해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고 네. 하시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는데 저는 뭐 이게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여기는 뭐 투자를 하시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단기 매매 정도만? 단기 매매 이제 뭐 곡물 찾고 흡석했다고 해서 당장 뭐 국제 곡물 가격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사료주라든지 곡물주에게 당장의 이익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창기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된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다. 단순한 기대감과 뭐 조건 반사적 그런 이제 공식이죠. 뭐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생기면 곡물 가격 폭등, 그러니까 주가 뭐 사료주 상승.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관련해서 뭐 원유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공식. 네. 약간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 고려산업은 올라간 것 같지만 수급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오히려 그냥 얼씨구나 하고 좀 팔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조금은 그 트레이딩 영역에서 단기 매매 정도를 하시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곡물주는 투자가 아니라 테마성으로 매매 정도만 해보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투자 성향에 맞게 하자라는 거는 이건희 부장님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돌려 말씀하신 것 그리고 같네요. 현재 뭐 지금 곡물 가격도 국제 곡물 가격도 그닥 요동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진 과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네, 사실 뭐 어제 뭐 CPI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사실 이런 매크로 환경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비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침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건지, 사실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사실 2월 달에 발발하기 전에 1월 달에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관련 이슈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중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은 어느 정도 간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가나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이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확고한 방향이 나와야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을 찾고 실적은 실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확실한 시장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한 시장은 지속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부장님은요? 이게 한번 맞으면 가만히 있다가 누가 때리면 되게 아프죠. 또 때리면 아프죠? 예, 또 때리면 아픈데 이게 좀 길어지면 네. 굳은 살 좀 베겨요. 무뎌집니다. 네. 예, 그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거의 없죠. 쟤네들 아직도 싸우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은 별로 그쪽에 관심이 없고요. 근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하도 뭐 자주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니까 처음에 관심을 안 갖다가 사람이 많이 죽고 확전될 것 같으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뭐 항공모함 전단을 두 개를 보내고 있고 한 군데 보냈는데 또 하나 보낸다 그러죠. 그건 이제 확전을 막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상군 투입은 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스라엘 군도 시가전을 하다 보면 피해를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그러면 여전히 이슈는 나올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변 국가들이 뭐 참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참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둘이 싸우다 마는 그런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짧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길어지면 한 3, 4개월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예의주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분간 그래서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이니까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보수적으로 투자해보자. 시장이 불확실하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마감 고맙습니다.